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첫날인 오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들부터 불러 가장 먼저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장검사들까지 전부 교체된 상황인 만큼 앞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의 관건은 이들 부장검사들이 후속 인사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여부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지검장은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김 여사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설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첫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가능한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지휘부 교체로 김 여사 수사에 차질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친윤석열 검사로 불리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아 신임을 얻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검장은 취임 첫날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들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 1부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반부패 수사 2부입니다. 김 여사 소환 조사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간 간부들입니다. 후속 검찰 인사에서 이들의 교체 여부가 김 여사 수사의 방향을 짐작해야 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 물갈이 된다면 이원석 검찰총장과 용산의 갈등설이 다시 불거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원석 총장과 이창수 지검장의 첫 만남은 환영 오찬이었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 관련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있을 서울중앙지검장 주례보고 자리에서 이 총장이 다시 철저하고 신속한 명품백 수사를 지시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주목할 대목은 이 지검장이 취임 첫날 대면 보고를 받은 3명의 부장검사 가운데는 앞서 언급한 김 여사 관련 2개 수사부장 외에 반부패 수사 1부장도 있었다는 겁니다. 반부패 1부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대거 압수수색하며 수사해온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검찰이 비판 언론과 야권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인사와 관계없이 누가 맡더라도 여튼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타이 이스타젯 티켓 취업 의혹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는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게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서울로 가져와 수사를 확대했다며 전주지검 수사 담당자들이 중앙지검으로 발령될 경우 사건 이송 수순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 등 야권 겨냥 수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저희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반부패 수사 1부장의 대면 보고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 보도를 이유로 언론사들을 잇따라 압수수색한 특별수사팀장도 맡고 있습니다. 야권과 비판 언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주도한 거라며 대통령실로 향하는 파장을 차단했습니다.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장관이 다 인사재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대통령실 누가 다 하셨죠?
이원석 검찰총장과 인사 시점을 두고서는 이견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법무부는 수사 지연 우려를 의식한 듯 중간 간부들 인사를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무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작년 말 명품백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모습을 보이지 않아 온 김건희 여사가 5달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한국을 방문한 캄보디아 총리 내외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한 건데요. 대통령실은 공개 일정이라면서도 처음엔 윤석열 대통령만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가 오찬 종료 5시간 뒤에야 김 여사 사진 석 장을 공개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 사진입니다. 회색 정장 자켓에 검은색 긴 치마를 입은 김 여사는 밝은 표정으로 캄보디아 총리 부인인 빼 짬모니 여사와 나란히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도 보입니다. 작년 11월 명품백 수수 논란이 터진 뒤 네덜란드 순방 이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던 김 여사가 처음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153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공식 오찬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오찬 2시간 전에 깜짝 공지했습니다. 배우자 참석이 뒤늦게 합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 양국 정상 공식 오찬에 양국 네 분이 함께 참석해서 오찬 행사를 가졌고 오찬은 12시부터 1시까지였는데 대통령실은 오후 4시가 지나서야 사진 4장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 혼자 찍힌 독사진이 3장,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건배하는 사진 1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오후 6시가 다 돼서야 김 여사 사진 3장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전속 사진사가 촬영했고 영상은 없었습니다. 이날 오찬에서 캄보디아 마넷 총리는 재작년 11월 캄보디아 방문 당시 김 여사가 심장 질환을 앓는 소년의 집을 찾아 한국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데 대해 감사 인사를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야권은 외교가 김 여사의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 발령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개 행보에 나섰다며 이제 나서도 될 만큼 모든 정리가 끝났다는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올해 방한한 외국 정상 공식 일정에 계속 역할을 해왔고 배우자 친교 행사엔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해외 순방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찰 인사 다음 날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다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자기 여자를 보호하는 건 방탄이 아니라 상남자의 도리라고 한 건데요. 대통령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인사에 개입한 거 아니냐는 논란에서 일견 대통령의 편을 든 것처럼 해석됐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여러모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냐고 썼습니다. 자기 여자를 제 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냐.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의 상남자의 도리라고도 했습니다. 바로 전날 검찰의 대규모 인사가 있었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홍 시장 그래서의 방탄은 검찰 인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고 상남자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내를 방탄하고 조선의 사랑꾼이 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에 불과하다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건 민간인의 이야기죠. 공직자는 또 다른 많은 국민들을 위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검찰 인사에 개입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공격의 빌미만 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희화화시키는 선봉장 역할을 홍준표 시장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논란이 이어지자 홍 시장은 다시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상남자와 결부시킨 게 아닌데 소설이 지나치다고 반박했습니다. 언론이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한 건데 홍 시장은 이 반박글을 한 차례 삭제했다 다시 게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9일 전 경향신문에 윤 대통령의 사진 한 장이 실렸는데요. 경향신문은 이후 대통령실로부터 얼굴 위아래가 잘려나가 유감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전하면서 대통령 얼굴 사진에 대한 보도 지침이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야당은 지도자의 얼굴이 잘리는 걸 금기시하는 건 북한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경향신문 일면 하단 기사입니다. 1년 9개월 만에 열리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실었습니다. 지면 구성 때문인지 얼굴이 조금 잘렸습니다. 경향신문은 9일 뒤 신문 지면을 통해 대외협력비서관실로부터 윤 대통령 얼굴 사진이 위와 아래가 잘려나가서 유감이라는 내용의 전화가 왔다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짜 신문에 야당 지도자 사진은 윤 대통령에 비해 이미지가 좋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설명하며 대통령 얼굴 사진에 대한 보도 지침을 대통령실이 마련해 놓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경향신문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 일부가 잘려나간 사진을 공개하면서 비슷한 편집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을 압박한 거나 다름없다며 대통령이 지시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사진이 조금이라도 잘려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는 북한 같은 전제 국가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따라하려고 합니까? 조국 혁신당도 어떻게 대통령님 용안에 손을 대냐고 생각한 거냐며 인쇄 매체에서 흔한 편집인데 앞으로 모두 유감을 표명할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일 만나는 출입 기자에게 앞으로는 잘 나온 사진을 써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전화한 것이지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회의를 거친 판단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언론 자유 순위는 지난해보다 무려 15계단 하락한 62번째로 집계됐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순위 하락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뺑소니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 씨와 소속사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대표는 사건 은폐 지시는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가 사고 전 유흥주점에 간 건 맞지만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차량 앞바퀴가 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 김호중 씨는 그대로 자리를 떠납니다. 내려보지도 않고 그냥 주행을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을까도 해봤는데 이건 막으면 죽겠구나. 그로부터 약 10분 뒤 사고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의 CCTV엔 김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집이 아닌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갔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김 씨 매니저 중 한 사람의 집 근처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매니저 중 한 명은 김 씨가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서에 자수했고 또 다른 매니저는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했습니다.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대표는 MBC 취재진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매니저가 대신 자수한 건 자신이 지시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니저에게 전화로 경찰 출석을 대신하라고 지시했으며 언론에 알려진 녹취도 김 씨가 아닌 자신과 매니저의 통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만 블랙박스 메모리 훼손은 나중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선 유흥주점에 간 건 맞지만 술이 아닌 17차 음료를 마셨다며 뺑소니 역시 술이 아닌 공황장애가 와서 그랬고 치료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측 주장의 진위 확인을 위해 오늘 저녁 김 씨와 소속사 대표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MBC에서 나왔는데 혹시 여기 직원분이신가요? 여기 혹시 오늘 나오신 대표님이나 안 나오시나요?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김 씨나 소속사 대표에 대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네, 이 사안 취재한 사회팀 고병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일단 김호중 씨 행적을 되짚어 보면요. 일단 유흥주점에 들른 뒤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속사가 개입해서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를 했고요. 결국에는 음주운전을 감추려고 한 게 아닌가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소속사도 은폐 시도는 인정하고 있죠. 예, 우선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켜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고요. 김호중 씨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자택으로 찾아갔지만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17시간 뒤에 출석을 했으니 경찰도 음주운전을 강하게 의심하는 겁니다. 다만 소속사 측은 이런 부적절한 뒤처리는 모두 공황장애 탓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뒤늦게 경찰 조사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에서 그러니까 17시간 뒤죠.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음성으로 나왔는데 음주 정황은 있는데 이렇게 음성으로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통산 시간당 0.015%씩 감소하기 때문에 김 씨처럼 17시간이 지난 뒤에 검사를 받으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과거에도 한 방송인이 늦은 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는데 경찰은 음주 정황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측정된 근거가 없다며 음주운전에 대해선 무죄라 판단했습니다. 이런 선례 탓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면 도망치는 게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요즘에는 사고 미수습제 형량은 그대로인데 음주운전 형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오히려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남은 혐의에 대한 처벌도 가벼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와 함께 보고 있는 혐의는 증거인멸과 범인 도피 교사인데요. 만약 김 씨가 음주를 한 정황이 담긴 증거 등이 추가로 확보되면 음주 자체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날 수는 있지만 범행 동기가 입증되면서 앞으로의 재판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범인 도피 교사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사고 못지않게 사후 대응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경찰 수사에서 제대로 밝혀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고병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며칠 전 인천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빈병과 폐지를 모은 돈으로 생계를 잇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20대 운전자는 사고 수습도 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붙잡혔고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손에 폐지를 든 노인이 2차선 도로 위를 걸어갑니다. 곧이어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더니 이 노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몸 전체가 공중에 붕 뜰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인도에 걸터 앉더니 전화를 겁니다. 경찰에도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고 했는데 정작 사고를 냈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정확한 위치도 말하지 않은 채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발신지를 추적해 5분 만에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 사이 운전자는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내가 나왔을 때는 차 여기다 놓고 운전수로 가버리고 없었어. 피해자는 공병과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던 70대 남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뒤 29살 운전자는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2배가 넘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수습 없이 차도 버리고 달아났던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운전자, 가해자가 신분이 확실하다든지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피의자를 추적 끝에 붙잡았는데 구속영장이 반려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지난해 가수 서른도 씨 가족의 벤츠 차량이 골목길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식당으로 돌진해 7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사고 당시 차량에는 에어백이 14개나 있었지만 하나도 작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의 한 골목길. 서른도 씨 가족이 탑승한 차량이 갑자기 빨라지더니 앞서가던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식당으로 돌진합니다. 골목길 CCTV에도 차량이 택시를 뒤에서 무서운 속도로 들이받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차가 거의 날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가 난 해당 차량의 모습입니다. 앞 범퍼는 모두 부서졌고 철제 차체까지 찢겨져 있습니다. 이 차에는 안전벨트, 에어백을 포함해 모두 14개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고 당시 단 한 개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차가 얼마나 세게 받았냐면 앞에 거의 다 나갔어요. 아니 근데 에어백이 안 터져요? 사고 직후 조사에 들어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충돌 당시 사고 차량의 속도가 시속 77km였던 것으로 최근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정면 충돌 시 에어백은 일반적으로 좌우 30도 이내에서 유효 충돌 속도가 시속 20km 이상일 때 터지는데 해당 차량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면 충돌했음에도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벤츠 최고급 차종에 속하는 해당 차종은 이미 지난 2021년과 2022년 에어백 작동 오류로 리콜이 실시된 상황. 사고 차량은 리콜 이후 판매된 차량이었습니다. 영상 보면은 한 7, 80km 정도 속도가 되고 또 정면으로 부딪히면은 에어백이 당연히 터져야 되는데 터지지 않은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즉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보고. 서른도시 측은 차량 결함으로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어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며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에어백이라는 것은 사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죽어도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 차 결함 아닙니까? 벤츠 코리아는 이에 대해 국가수 조사로 인해 차량 결함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해당 차량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결함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의대 증원을 멈출 경우 의료개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지 한 달여 만에 첫 항고심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회복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증원을 중단시킬 경우 의료개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대학 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 산정한 정원을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신문 당시 정부의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를 제출하라며 회의록 등 자료를 요구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49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검토한 재판부는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함께 소송을 낸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제3자에 불과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계가 정부와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16건, 이번 소송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32개 대학 의대생 13,000여 명이 제기한 다른 집행정지 항고심들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부는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의료개혁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나가겠다고도 했는데요. 대통령실 역시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아직 본안 소송은 남아있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추진이 큰 고비를 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본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부터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학별 학칙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각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의사도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저는 합리화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적잖이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당연한 결과라며 기각도 아니라 아예 각하했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정책이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증원 대원칙을 확인했을 뿐 윤석열 정부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며 의료계와 적극적인 대화부터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네, 의대 증원 관련해서 계속 취재해온 유서영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이제 이걸로 법적 공방은 끝났다고 봐도 됩니까?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해서 좀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최소 2달 정도 걸립니다. 네. 따라서 내년도 신입생 선발은 좀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인데요. 네. 대학들은 이미 지난달 말에 모두 1,500명가량 증원하겠다는 내년도 입시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증원분의 50%까지는 줄여 뽑을 수 있어서 실제 늘어나는 정원은 2,000명에 못 미치는 겁니다. 일부 대학들이 법원 결정 이후로 미뤘던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곧 마치면요. 정부가 이달 말쯤에 입시 요강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부와 일부 대학들이 학기제를 조정해 대량 유급을 막아보려 하고 있지만 네. 당분간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 입시는 일단 이렇게 가는 거고, 정부가 원래는 매년 2,000명씩 증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 이후에는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고 하면은 협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된 거죠. 네, 오늘 재판부의 결정 취지를 보면요. 정부와 의료계가 적어도 증원을 두고선 장기적으로 절충점을 찾을 여지가 일부 있어 보입니다. 네. 의대생들은 증원으로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재판부의 지적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이후에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할 때는 매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라. 대학 측이 자체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를 법원이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교수 인력과 수업 관련 시설이 부족할 거라고 했던 의료계와 학생들의 우려에 일부 공감한 건데요. 오늘 법원 결정 직후에 한덕수 총리도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 의대생뿐 아니라 전공의들 지금 석 달째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의대 교수들까지 휴진으로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의료 현장에 앞으로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네, 전공의협의회는 아직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들이 대부분 지난 2월 21일 전후로 병원을 떠난 만큼 곧 있으면 수련 공백이 석 달을 채우게 그렇죠.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고연차, 레지던트들은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의 공백을 메워오면서 주 1회 휴진을 하기도 했던 의대 교수들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고요. 네.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네. 당장은 의료 공백 사태 등의 혼란이 쉽게 수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오선의 우원식 의원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사실상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된 건데요.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추미애 후보가 우세할 거라는 예상을 뒤집은 결과였습니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홍익표 기자입니다. 6선의 추미애, 5선의 우원식 양자 대결로 치러진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당선인들의 선택은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기호 4번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온 추미애 후보가 유력하다는 예상을 뒤집은 이변이었습니다. 개표 결과는 한 자릿수 차이, 박빙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에선 비밀 투표였던 만큼 당선인들이 소신껏 투표한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막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른바 교통정리가 이뤄진 데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과 의중을 앞세워온 만큼 이 대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 의원은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라며 앞에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데 정말 진전이 안 된다. 정략적인 문제로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상정, 그거는 국회법에 정하고 있는 거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9차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건 입법권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축하를 전하면서도 우려가 앞서기도 한다며 국회의장에겐 여야 협치를 이끌 책임이 있다고 주문했고, 개혁신당은 차기 의장이 출신 정당만 대변하는 의장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국회의장단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자 표를 던진 민주당 당선자들도 이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원 게시판에선 투표자 명단을 공개하라, 민심을 무시한 민주당 탈당하겠다는 강성 당원들의 거센 반발도 터져 나왔습니다. 당 안팎의 개혁 입법 요구와 여당과의 협치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당장 눈앞에 온 국회 원구성 협상이 새 국회의장 후보자의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국회의장 경선 결과가 발표된 뒤 환호는 짧았고 웅성거림은 길었습니다. 그만큼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함께 꽃다발을 들고 우원식 의원의 승리를 축하했지만 표정에선 미소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은 거센 반발글이 이어졌습니다. 우원식 의원에게 투표한 당선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당원과 총선 민심을 무시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기당했다. 탈당하고 조국 혁신당으로 가겠다는 등 글이 이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우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일단 22대 국회 초반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보단 완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 의원은 과거 원내대표 경험을 내세우며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8표를 확보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마냥 협상만을 고집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 의원은 민생을 위한 법안인데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르겠다며 필요할 경우 직권상정 등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심, 민의를 중심에 둔 운영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또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까지 여야는 22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 의원은 민심에 맞춰 국회의장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법사위와 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원구성 협상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들 가운데 일부를 신속심의 절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심의는 재난이나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될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절차가 현 유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현격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회의. 이른바 신속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MBC 뉴스데스크에
중징계인 주의가 내려졌습니다. 2년 전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방심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자사 입장만 방송해 시청자를 오도했다는 겁니다. YTN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모녀가 22억 원을 벌었다는 내용의 검찰 의견서를 보도했다가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방심위의 이 같은 신속심의 안건 처리는 현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 류 위원장 취임 뒤 최근까지 23건, 이 중 80%에 육박하는 18건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긴급하게 다뤄져야 할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고 류 위원장이나 여권 추천 위원들만의 찬성으로 신속심의 대상 안건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류 위원장 취임 직전인 5기 방심위는 이태원 참사 관련 방송만 대상이었고 그 이전엔 세월호 참사 등 4건이 전부였습니다. 대부분 범죄나 대형 참사 피해자의 인권 보호 등 긴급한 필요에 따라 여야 추천위원들 간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도 없이 비판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표적 심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심의된 안건의 약 3분의 2는 국민의힘 또는 보수 성향 언론단체인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접수한 민원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푸르게 녹음이 짙어지기 시작하는 5월 중순, 강원 산간에는 수십 센티미터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5월 중순에 대설특보가 발령된 건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인데요. 고랭지 농가는 때 아닌 폭설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소청 대피소의 나무들마다 새하얀 눈꽃이 피었습니다. 대피소 건물엔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리고 주변은 전부 눈에 파묻혔습니다. 강원 평창 발왕산 정상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나무들은 잎과 가지마다 휘어질 정도로 눈이 쌓였습니다. 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기이한 은빛 설경에 매료됐습니다. 태어나서 5월에 눈 쌓인 건 처음 봤고요. 강릉엔 여행 왔다가 소개받아갖고 올라왔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한 눈발은 밤사이 더욱 강해지며 오늘 오전까지 이어져 중청 대피소엔 22cm, 소청 대피소엔 40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수십 센티미터의 폭설에 강원 북부 산간엔 오늘 오전까지 대설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5월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건 지난 2021년 5월 1일 이후 3년 만이지만 5월 중순 이후로 한정하면 특보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9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약 5km 상층에 영하 25도 이하의 매우 차가운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통과하면서 기온이 낮은 1000m 이상의 높은 산지로 많은 눈이 내렸고 5월 중순 이례적인 폭설에 농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5월을 맞아 봄을 준비하던 강릉 안반대기 고랭지 밭들도 이번 폭설로 이처럼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3만 제곱미터 면적의 고랭지 채소단지는 폭설에 산나물 줄기가 꺾이고 배추를 심기 위해 고른 땅은 토사가 눈과 함께 흘러내리며 엉망이 됐습니다. 산나물 농사를 한 7년 했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눈이 약 한 15cm 정도 와가지고 이 눈이 오면서 나무를 짓누르고 만 평에 있는 산나물이 전체가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눈이 쌓인 강원 산간에 현재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화장품 병 안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마약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택배기사처럼 위장한 후 물건을 약속된 장소에 숨겨놓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배달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조끼를 입고 모자를 쓴 남성이 아파트 1층 현관에 들어섭니다. 큰 가방을 맨 남성. 언뜻 보면 택배 기사처럼 보이지만 마약 운반책입니다. 경찰이 이 남성이 지나간 자리 곳곳을 확인합니다. 소화전 경종 안에서 발견된 흰색 뭉치. 비상구 유도 등 안에서도 검은 테이프로 감아놓은 물건이 발견됩니다. 필로폰과 합성 대마 원액입니다. 상가 건물 복도 스위치 안 PC방 화장실 변기 뒤쪽에서도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숨겨놓는 겁니다. CCTV 없는 곳에 마약을 숨깁니다. 매수자가 검거됐을 때 그 숨긴 사람까지 수사가 되다 보니까 화장품 용기에 넣어진 마약이 국제택배로 무인택배함에 도착하면 유통책이 마약을 수거해 야산에 숨겨뒀고 구매자들이 연락을 해오면 가상화폐로 돈을 받은 뒤 숨겨놓은 곳을 알려줬습니다. 거래 대금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대행업체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조직이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주로 20, 30대 1,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마약 조직 총책 36살 이모 씨 등 조직원 6명과 상습 투약자 3명을 구속하고 단순 구매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고온 기후로 인한 강풍이 중국 허난성을 덮치면서 행인 1명이 숨지고 차량과 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허난성은 특히 중국 최대 밀 경작지여서 올해 밀 수확량에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베이징 이유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의 한 식당가. 거센 바람이 불더니 노상에 펼쳐둔 식탁과 철판 화로를 날려버립니다. 길가에 세워둔 가판대도 날아가고 LPG 가스통도 바닥에 나뒹굽니다. 강풍 속에서 꿋꿋하게 밥을 먹던 남성들의 식사 자리는 결국 바람에 휩쓸려 뒤집혀버립니다. 지난 14일 밤 중국 허난성 일대에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태풍과 맞먹는 수준의 바람이 일대를 휩쓸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풍에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주차된 차량들이 벽돌을 맞아 찌그러졌고 또 다른 차량은 대형 콘크리트 장식에 깔려 납작 뭉개졌습니다. 곳곳에서 가로수가 쓰러져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고 허난의 대표 농작물인 밀은 강풍에 꺾여 누워버렸습니다. 진핑면에서는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자전거를 탄 남성을 덮쳤고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강풍의 원인을 고온의 날씨로 꼽았습니다. 32도가 넘는 고온 기후가 찬 공기를 동반한 한랭정선과 만나 강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在这个冷空南下过程中，一方面造成了大风天气，另一方面也触发了对流，冷空气大风和强对流大风共同叠加，造成了我省大部的这个强风天气。 특히 이번 강풍은 중국 밀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허난 지방을 덮쳐 밀 수확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액션 영화 시리즈 범죄도시가 한국 영화 최초로 3번째 1,000만을 달성하면서 누적 관객 4천만 명의 기록을 썼습니다. 특히 4편은 가장 빨리 1,000만을 돌파했는데요. 상영관 몰아주기로 스크린을 독점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근절. 범죄도시가 또 한 번 1,000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영화 시리즈가 3번 1,000만을 달성한 건 처음입니다. 강력한 인상을 남긴 1편을 시작으로 진실의 방으로 2, 3, 4편까지 누적 관객 4천만의 대기록을 쓰면서 한국 대표 액션 시리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악인들을 한 방에 제압하는 시원한 액션과 특유의 유머. 고구마 없이 빌런들을 다 전형적인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원한. 주연 배우 마동석은 제작까지 도맡아 대체 불가의 장르가 됐습니다. 캐릭터 배우를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성룡화시킨 캐릭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액션물을 찍는 게 저에게 또 하나의 꿈이어서. 자기 복제라는 비판에도 관객들은 아는 재미를 기대하며 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범죄도시 개봉을 매해 연례 이벤트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었다고 봐요.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관객이 원하는 쾌감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할 것 같고요. 단비 같은 흥행이지만 스크린 독점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개봉 초 범죄도시 4편의 상영 점유율은 82%.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파묘, 서울의 봄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았다는 겁니다. 다른 영화들이 범죄도시 4편의 개봉을 피해 극장 입장에선 어쩔 수 없었다지만 지나친 상영관 몰아주기가 관객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실에서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극장들에 대해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영화계의 질적 성장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장치도 고민해야 한다고 평론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번째 임기 시작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마치 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듯 새벽에 도착해 하루 종일 일정을 함께하며 우호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가 오늘 새벽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4시가 조금 넘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중국 관영 TV는 도착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大家呢在这里来共同迎接又一次对中国进行国事访问的俄罗斯总统普京的到来。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함께 환영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부른 시 주석은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세계의 공평과 정의를 지킬 용의가 있다며 미국에 맞선 연대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我愿从总统先生一道，共同把准双边关系前进方向，对两国各領域合作发展做出新的规划部署。 푸틴 대통령도 작년 양국 간 무역액이 25%나 증가했다며 기존 에너지와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Сформирован весомый портфель из 80 крупных совмест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в самых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회담 이후 두 정상은 양국 수교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만찬을 겸한 비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공교롭게도 미국의 대중국 관세 폭탄 조치가 내려진 직후 열렸습니다. 중국으로선 러시아와의 연대를 더 강화할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내일 하얼빈을 방문한 뒤 러시아로 돌아갈 예정인데 이번 방중에서 어떤 선물을 챙겼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4배 올리기로 한 뒤 중국도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맞붙었죠. 미중의 관세 전쟁이 불붙는 지금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박소희 기자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년 만에 한중 경제장관이 마주했습니다. 미중이 전기차 관세로 맞붙은 상황. 우리 정부는 중국의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요소, 갈륨, 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 광물 협력은 물론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과 기술 협력으로 저가의 전기차를 앞세운 중국은 우리의 경쟁자이면서 주요 원자재를 들여올 공급처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대폭 올리면 우리 전기차와 배터리 수출을 늘릴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아니면 관련된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가 좀 마켓 쉐어를 늘릴 수 있는,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신중론도 있습니다. 먼저 중국산 자동차 부품에까지 관세를 크게 올린다면 미국 현지에 생산 시설을 둔 우리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이 저가의 전기차 물량을 세계 다른 시장으로 마구 밀어낼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미국 시장을 놓치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에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가격을 더 다운시켜서라도.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중국을 넘어 우리에게도 확대될 경우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그 어떤 나라에게도 전기자동차라는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시작은 중국이지만 그 의지는 어느 나라에도 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부는 관련 업체들과 비상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전기차 경쟁력을 키울 시간을 벌게 될지 아니면 최악의 관세 전쟁에 휘말려 타격을 입을지 계산이 복잡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학생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학생 인권 조례가 최근 곳곳에서 위기입니다. 지난해 서희초 교사 순직 뒤 교권 침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일부 지방의회들이 이 조례를 폐지하기 시작했는데요.
서울시의회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이에 대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폐지 의결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관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 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제의 과잉 적용. 학생들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광역단체 17곳 중 7곳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서희초 교사 순직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국민의힘 주도의 충남도 의회와 서울시 의회가 잇따라 조례 폐지를 의결했고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과 학생들의 반발이 잇따릅니다. 당장 인권 침해 구제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학생인권옹호관이 사라질까 걱정합니다. 중재 역할인 건데 그것이 사라지고 바로 아동학대로 넘어가면 오히려 그것이 학교와 교실의 사법화를 더 불러오는. 따라서 조례를 유지해야 교권 침해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학생인권 구제 절차가 학교에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학부모님들이 어쨌든 오해나 이런 부당함에 대한 피해 의식 이런 것으로 생기는 부당한 민원들은 오히려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조례 폐지를 재의결할 경우 서울교육청은 앞선 충남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귀내슈 전 FC 서울 감독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팬들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에 당선됐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 차기 감독 후보 4명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던 카사스 이라크 대표팀 감독이 축구협회의 감독직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매체들은 카사스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직 제안을 받았지만 이라크 축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이라크 대표팀과 동행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순위 후보였던 마시 감독이 캐나다 대표팀을 맡게 된 데 이어 또 한 명의 감독 후보가 축구협회의 제안을 거절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71살의 나이 때문에 선임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귀내슈 전 FC 서울 감독이 다시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귀내슈 전 감독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는 귀내슈 전 감독이 최종 후보 4인에 포함돼 정혜성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과 지난달 유럽에서 면담을 한 건 사실이라며 귀내슈 전 감독도 한국 대표팀을 맡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전 소속팀 베식타스와의 감독직 협상도 미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축구협회가 조만간 연봉 협상 등 구체적 제안을 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중 마무리할 것이라던 대표팀 감독 선임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총회에서 동아시아 지역 할당 집행위원회에 단독 출마한 정 회장은 투표 없이 투대로 선임이 확정됐습니다. 정 회장이 축구 외교 무대에 복귀하긴 했지만 일각에선 최근 축구 팬들과 지도자 단체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정 회장이 축구협회장 사선 도전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네, 지난 주말 K리그 인천 경기에서 벌어진 물병 투척 사건에 대해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인천 구단에는 5경기 응원석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 또 팬을 도발한 서울의 골키퍼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100여 개의 물병이 그라운드로 날아들어 충격을 준 사상 초유의 사태. 사건 닷새 만에 열린 상벌위원회에 인천은 대표이사가, 서울은 훈련 일정으로 불참한 백종범 골키퍼 대신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는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구단 지도부의 태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럴 때일수록 구단 지도부에서 자기 권리 행사하도록 해줘야
3시간의 회의 끝에 상벌위는 인천 구단에 제재금 2천만 원을 부과했고 홈 서포터스석도 5경기 동안 폐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물병을 던진 팬의 자진 신고를 받았던 인천 구단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울 구단, 또 선수단, 그리고 K리그를 사랑하는 모든 팬들께도 죄송하고 또 각 구단에게도 누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팬들을 자극하는 세리머니를 펼친 서울 백종범은 벌금 700만 원의 징계를 받은 가운데 서울 서포터스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백종범의 벌금을 대신 내기 위한 모금 운동을 곧바로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네, 엄청난 타격 재능 덕에 LG의 미래로 불리는 선수죠. 본격적으로 포수 수업까지 받으면서 팀의 핵심 전력으로 기대를 받는 김범석 선수를 이명노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 시즌 LG 김범석의 등장은 강렬했습니다.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역전 만루포. 김범석에게 기대했던 바로 그 한 방! 두 번째 홈런도 경기를 뒤집는 한 방이었습니다. 이런 타자예요. 김범석은 그냥 이런 타자입니다.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소문난 타격 재능을 입증할 2년차 김범석.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입니다. 매일 경기 전 레전드 박경환 코치와 강도 높은 포수 훈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기본부터 하나하나 세심한 지도가 이어집니다. 위로 가는 거는 그러고 막으면 안 돼요. 손으로 막으면 되잖아. 블로킹 훈련 중 공에 맞아도 묵묵히 훈련을 소화해냅니다.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처음부터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게 당연한 걸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나선 포수 데뷔전도 화제였습니다. 몸을 던지는 허슬 플레이에 흔들리는 19년 차 선배 김진성을 적극적으로 리드해 위기를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선배님께 어떤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믿어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1루 땅볼을 좀 유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좀 기분 좋았습니다. 그때 세리머니를 했는데 안 잡혔더라고요, 중간에. 올 초 체중 감량 실패로 캠프 조기 귀국에 수모를 당하기도 했고 아직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알고 있지만 포수 김범석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는 확실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거의 주전 포수로 맨날 나갔으니까 그때 기분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고 팀이 원하는 곳으로 일단은 잘 준비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수가 되고 싶긴 합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미국 프로축구에서 나온 절묘한 프리킥골입니다. 각도가 거의 없었는데 공의 궤적이 환상적이었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5월) 중순에 내륙 산지는 한겨울로 변했습니다. 오늘 지리산 국립공원 고지대의 모습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4도까지 떨어지면서 3cm 정도의 눈이 쌓였는데요. 특히 이 봄의 초록빛 싱그러움과 하얀 눈이 대비가 되는 보기 드문 설경입니다. 이것은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철쭉인데 이렇게 냉해를 입어서 작년만큼 봄꽃들이 아름다울지도 걱정입니다. 비가 그친 뒤 오늘 서울의 하늘도 더욱 깨끗해졌습니다.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값이 1마이크로그램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의 최저 기온이 4도, 경주 8도까지 떨어지지만 낮에는 서울이 25도, 경주 29도까지 올라서 덥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내륙 대부분 지방에서 옅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2도, 안동 10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강릉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